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뭐 일부에서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음모론적 얘기를 하는데 28만 명이거든요. 28만 명 중에서 몇만 명이 되니까 그거를 62%까지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일가를 하더라고요. 자, 모두가 이재명 내가 잡겠다고 하면서 당신들 공약 보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윤석열 후보 제가 보긴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보셨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요? 홍 후보는 내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내한테. 그래서 예 보셨습니까? 난 안 믿어서 안 봤는데 그까짓 거 하루면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터졌어요. 이제 시사특공대. 예, 뭐 지금 오늘 서른 의원이 나와가지고 너무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라디오에 나와서 그 표현을 안 쓸 법도 한데 굳이 예. 구속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장동 연루된 거를 당사자 3명에게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경 대응을 지금 천명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이 원래 좀 항상 강경 대응합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지금 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캠프 측 이 선수들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죠. 네, 서른 전체적으로 보면은 법원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기류인 것 같아요. 네. 법원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거는 혹시 모를 선수 교체에 대해서 후보 교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보 교체에 대해서 약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고꾸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 만약에 법원까지 간다라는 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매우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각인시키려는 거고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이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59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득표가 아니라 투표를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투표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이게 정당하느냐 하나가 득표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공직선거법 230조에서 236조까지 뭐가 적혀 있냐면은 후보 간 담합,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조항이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에 무효표로 다 빼버리면은 만약에 이 지금 선거 상황에서 대비를 하면은 만약에 이 3위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중간에서 사퇴를 해버렸다. 네. 그러면은 그냥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추미애를 다 받은 표를 다 빼버리면은 54에서 한 60 몇 %가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매수나 담합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은 이거는 이 법 자체가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가면은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자체는 그렇군요. 하지만 당에서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확 정하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인정해달라라는 어떤 제스처겠죠. 송영길 대표가 연일 얘기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체면이 구기는 문제도 있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법정 투쟁까지 가면은 당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복을 해라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언제는 승복을 할 거예요. 내일 아침 그러니까 월수금의 최고위원회가 열리니까 오늘은 안 열리고 내일 아침에 열리거든요. 네. 당무위원회가 그러니까 결정을 원래 해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위임을 했어요. 최고위원회에. 그럼 내일 아침에 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냥 이재명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결국.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인비 기자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당에서 당무에 소집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네네.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두말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제 끊임없이 이 후보의 흠결을 부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본선에 갔을 때 이재명 지사가 본선 후보로 올라가도 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 봐라 뭐라고 했느냐 분명히 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구실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 뭐 해석 유권 해석 이런 문제는 전 법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헌 당규라는 게 당의 헌법이고 당의 법률이잖아요. 네. 그건 그 안에서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 안에서의 구도를 보면 어찌되었든 굉장히 이낙연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상민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도
0.01 차이로 저도 지면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이제 3차 선거인단 결과 나왔을 때 순간 당황했다. 프린트가 된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줄 알았다.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할 때 이거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네. 한 3초간 정적이 흘렀거든요. 이재명 28.3%, 이낙연 62.37%. 현장에 그 경기장 안에 있던 취재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마 기계적으로 이재명 과반 득표 써놓고 아마 일보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엔터키 텐데 누르기 직전에 숫자를 보고 뭐야? 잘못 들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당에서는 일단 혼란을 막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 전 후보가 이제 약간 고립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가 답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본선 경쟁력 결국은 이 경선을 왜 하는 거예요? 대선에서 이길 후보를 뽑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선이 끝났는데 뭔가 사람들이 미적지근한 이 감을 가지고 본선을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경선 끝나고 나서 아무도 환하게 웃지 않았고 다만 마스크 위로 이낙연 후보의 엷은 눈웃음은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리하게 또 그걸 봤네요. 좋습니다. 아까 지금 금방 그 네. 박인미 기자가 이 숫자를 얘기해 줬습니다. 3차 국민선거 인단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재명 28.3%, 이낙연 62.37%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2차에서 58.17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거든요. 네. 부울경하고 2차 슈퍼이거 발표된 게. 그러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다 50% 이상을 대체적으로 다 가지고서 호남 그랬죠. 빼놓고는 그리고 네. 한 번 찍은 거 빼는 건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튄다. 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3차 그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이미 경선 전에다 모집을 했고 3차는 언제였냐면 9월 1일부터 14일에 모집을 했거든요. 이때가 그 1차 슈퍼이크 결과가 발표나는 때였어요. 그때 충청도,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도 발표 나고 1차 슈퍼이크 발표가 나는데 그때 이낙연 후보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9월 8일 날 의원직 사퇴를 던집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9월 14일까지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의 동정심을 가지거나 야 이러면 그냥 큰일 나겠다. 우리 대박 깨지겠다라고 하는 이낙연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그때 있었다. 그래서 선거인단 자체가 이낙연한테 좀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미 일반 국민하고 일반 당원이지만은 조직적인 어느 정도 그게 있었거든요. 네. 다들 그러니까 화력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차에 많이 집중이 된 거예요. 1차, 2차에 많이 집중이 되고 3차에는 조금 이제 일반 개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낙연 후보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대장동 게이트의 이게 추이를 봐야 돼요. 뭐냐면은 그 2차하고 3차하고 투표일이 언제였냐면은 2차는 9월 29일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차 투표를. 3차는 10월 6일부터 했어요. 자, 9월 29일 사흘 전에 9월 26일 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게 하고 사흘 뒤부터 2차 투표를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정치적 수사가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니까 이재명 찍을 수 있어 이렇게 갔는데 10월 6일 날 투표를 했잖아요. 3차는. 10월 3일 날 유동규가 구속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동규가 구속되고 사흘 뒤 투표가 시작되면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재명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방금 이 두 번째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건 불안하다. 이재명 올라가면 이거 필패다. 그러니까 결선까지 가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계속 설득을 한 것들 이게 어느 정도 먹혔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뭐 일부에서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음모론적 얘기를 하는데 28만 명이거든요. 설득은 28만 명 중에서 몇만 명이 되니까 그거를 62%까지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우리 김준일 대표 얘기 들으면서 필기를 했거든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딱 있다는 거야. 네. 제가 1, 2, 3하고 적었어요. 이낙연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경선 인단이 생겼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그 대장동 관련된 이벤트들이 주의를 봐야 된다. 세 번째로 이낙연 캠프 쪽에서의 지속적인 이 대장동 관련된 의혹에 관한 설득이 좀 먹혔다. 딱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두 가지라고 해도 되고 네 가지라도 해도 되는데 참 이런 것도 방송을 잘한다. 잘한다. 방송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항상 세 가지 이유를 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이유 지금 김준일 대표가 세 가지로 딱 근거를 들어줬는데 네. 박인미 기자는 어떤? 저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first of all, 첫 번째 의구심이죠. 의구심이다. 확실하게 떨궈내지 못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구심.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이거 말장난이고요. 사실은 그 주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더러 이재명 지사를 완전히 떼놓는다고 해도 대장동 일당은 어떻게 3대가 나라를 구해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새 아파트들을 그렇게 척척 사들였을까. 이게 남아서 뭐 회사 보유분이라서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오지 않거든요. 특혜인이 아니냐는 내가 그 자리에 나를 입력했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특혜가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주요했다고 보는데 아직 당신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허기짐. 허기. 국민들의 허기. 우리를 더 설득해달라.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혹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뭔가 이 연결고리에서 당신이 완전히 빠져나가기에는 우리는 아직 가려운 데가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아마 받아들이기가 민주당의 그 오랜 지지층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 결과가 그 서울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겼거든요. 늘 이겨오던 대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했는 이 역선택이니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숫자를 만들려면 적어도 10만 명을 움직일 수 있어야 숫자가 조작 가능하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 10만 명 동원이 가능할까요? 그 정도 유능한 사람들이면 1차, 2차 때 이미 동원했겠죠. 근데 그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애정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표를 주었다면 일단 의구심과 허기짐이 주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냉정하게 이 판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결국은 경선을 치르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최종적인 이유잖아요. 경선에서 이기려고 경선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이겨서 제압하고 정권을 유지할 후보가 누구냐를 우리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본선 경쟁력에서 이분을 내보냈을 때 공격을 받을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것 같고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를 놓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소모적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지금 대장동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있을까요?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국감에서 그 비싼 세비로 준비해 나온 모든 이슈가 다 대장동에 휘말려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장동 이슈는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2차 때까지 왜 드러나지 않았느냐? 추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준일 대표 설명했던 네, 그래서 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이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의심을 표로 보여준 게 3차 경선 결과라고 보고 아마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 내 주변에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 표를 던졌을까? 오늘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도깨비 장난 같다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변에는 그런 열성 지지층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에코챔버 안에서 그냥 본인들끼리의 목소리가 공명되는 것만 듣고 있으면 여론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 하나 유튜브에 에고이스트님이 서울 경기 표심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해봐라 그러는데
권리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순회 경선은 권리당원이라서 권리당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매우 강한 네.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거는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거나 국민들이 들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이슈에 굉장히 좌지우지된다.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다 50% 초반대로 나왔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신 차이도 있다는 거죠. 경선 인단에. 자, 그리고 아까 박인미 기자 3초 동안 정적이 흐를 정도로 네. 충격적이었다라고 했는데 8826대원께서 다른 또 부가 설명을 줬습니다. 3초 아니고 10초 정도 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한 번도 중립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선고광 김준일 대표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죠. 예, 소녀시대의 힘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선곡에? 누군가는 힘이 필요한 때라서 힘내라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요. 자, 이제 스타트 코드 듣고 계시고요. 저희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힘내고 우리도 힘내고 3부로 달려갑니다. 그냥 원래 그분이 막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분이 속해 있는 당이죠. 예.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종은 아니고 2차 컷오프에서 이제 4명이 남았는데, 야, 지난주 네. 박연미 기자가 딱 맞췄어요. 암요. 자리 깔아야죠. 대단합니다. 그때 아마 다들 그 똘똘 뭉친 당심의 반영을 많이 의식하셔서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뿐만 아니라 네. 최재형, 황교안 쪽에 한 표를 던지셨던 분들은 흐트러지는 70% 말고 똘똘 뭉칠 30%를 겨냥을 해서 보신 건데 요게 1차 때랑 2차 때랑 선거인단이 구성된 구성이 좀 달랐습니다. 새로 가입한 그러니까 5월 31일 이후에 이준석 체제와 함께 가입한 당원들의 표심도 여기 반영이 됐고 또 일반 선거인단은 그냥 단순히 ARS 단추 누르는 게 아니고 전화 설문조사하는 분이 전화를 하시면 네. 내가 어디에 누구를 지지합니다. 8명 중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단추 누르는 거하고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예컨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선거 부정을 계속 주장하셨던 분의 성함을 입 밖으로 내기에는 그러니까 그분을 왜 지지하냐고 혹여라도 누가 물어본다면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만 물어본다고 하면 명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저 정치인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왜 이재익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분의 그 일관성 아니, 있는 황교안이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일관성 있는 샤이 황교안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명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추 누르는 거하고 입 밖으로 내는 거에 저는 그 차이도 있었다고 봤고 새로 26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중에서 이준석 체제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표심이 2차 때부터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20대, 30대, 40대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아마 보다 좀 민심에 가까운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희룡 후보를 보면 역시 본인이 잘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안 맞는 거 말고요. 네거티브 이런 걸로 처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맞섰잖아요. 네. 저는 원희룡 후보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 왜 하게 됐냐면 마지막에 그 대장동 1타 강사로 본인의 그 똑똑함을 마음껏 뽐내며 막 프로차트를 그리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마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그 앞발차기로 춘리로 끝판까지 깼던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람 역시 잘하는 거 하면 올라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를 저희가 예상을 했고 김준일 대표가 이 빅3 E 플러스 최재형이나 황교안 후보 중에 한 명이 올라갈 것 같다고 했고 박인미 기자는 원희룡이랑 하태경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원희룡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홍준표 네. 그다음에 저 또 누굽니까?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이렇게 4명이 지금 어제 이제 막 저 1차 토론을 했죠. 광주에서 1차 토론했는데 후에. 제가 틀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합리적인 골수자파가 사퇴하면 안 돼요. 갔다가 급히 돌아오세요. 바로 정기에 다루시 복귀할 수 근데 있잖아요. 박인미 기자 네네.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사실은 최나 황 중에 한 명이 올라오겠다 싶었던 게 그동안 기억이 항상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은 네. 뭐 합리적이지 않은 골수 우파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그것도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것. 어떤 세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같았어요. 아니 진짜로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분과 당원 여러분은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사과를 생각했어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이 이 정도까지 힘을 못 쓸 줄은 몰랐어요. 시대가 확실히 변했고 시대가 변했다.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나 그 세력은 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그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앞에 네. 그 세후배는 또 우리가 방송 분량이 많았으니까 지금 박연미 기자는 이제 그 특징을 아주 똑똑한 공부 잘했던 건 세상 사람이 다 알죠. 제주도가 낳은 천재, 학력고사 수석, 법대 수석, 사시 수석.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냥 스마트한 걸로 승부를 보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네거티브로 재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건 확실히 입증이 된 것 같고, 이번에 11일 오후에 광주 KBS에서 했던 그 합동 토론에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던 건, 다른 후보들이 긴장감을 좀 늦추고 있을 때 원희룡 후보가 일가를 하더라고요. 자, 모두가 이재명 내가 잡겠다고 하면서 당신들 공약 보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윤석열 후보, 제가 보긴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보셨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요? 홍 후보는 내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내한테. 그래서 예, 보셨습니까? 난 그 안 믿어서 안 봤는데 그까짓 거 하루면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터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적진이다. 호남은 적진에 오면서 이재명 상대 후보의 가장 강력한 상대 경쟁자의 공약도 제대로 안 보고 오느냐라고 일가를 해서 1, 2, 3등에는 변화가 없고 원희룡이 분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자리에 적어도 원희룡이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건 유승민 후보가 자꾸 천공 스승님. 그래, 그래서 그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천공 스승님하고 그 사이비 미신을 믿는다. 이것만 지적하는데 이제는 그거는 근데 그만해도 될 것 아까 같아요. 박인미 기자가 네. 불과 몇 달 전에 이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신임 대표랑 붙었을 때 네. 그거 전략 잘못 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원희룡 그 지사 측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하면은 지지율 빠진다고. 지금 유승민 후보가 그때 딱 원희룡 후보처럼 유승민 후보의 강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물론 우리가 스트리트 파이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켄이나 가일의 막 현란한 장풍 쏘잖아요. 장풍. 격투기로 이기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달심에 유리하다. 그럼 팔만 흔들어야 그렇죠. 긴 팔만 계속 흔들어야 그걸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근데 유승민 후보는 지금 본인의 개인기하고 가장 먼 네거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KDI 출신의 경제학자 출신이죠. 경제학자예요. 그러면 오히려 경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요. 자, 지금 3, 4위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가 봤을 때 원희룡과 유승민 후보 뭐 강점, 단점, 뭐 앞으로의 전략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약간 대체제 성격이 있어요. 대체제 합리적 성격이다, 서로. 보수를 차지하는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두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원희룡이 치고 올라오면은 유승민이 좀 빠질 거다. 근데 유승민 후보는 그러니까 원희룡하고 경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둘을 제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홍준표 후보가 그 저기 누구죠? 이름이 왜 윤석열? 윤석열을 때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듯이 지금 윤석열을 때리면서 지금 1위 후보를 때리면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전략이죠. 전통적인 전략인데 더 빨리 했어야 됐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이달 20일에서 25일에 완전 뒤집어질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잭팟을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근데 이 유승민 후보가 강점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 TF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되게 소스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되게 그러니까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구성돼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여기에서 뭔가 좀 하고 본인이 나가서 이길 수 있다. 나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한다라면은 뭐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아직은 기회가 남아 기회가 있다고 있다고. 보는군요. 저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뭐 똑똑한 걸로 치면 아까 뭐 원희룡 그 지사 똑똑하고 얘기했지만 유승민 저 후보도 만만치 않죠. 근데 참 정치권에만 가면 우리가 막 비웃는 분들이 다들 정치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력. 매력이 중요하다. 네, 매력.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색다르고 뭔가 저 사람에게 궁금함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판을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남아요. 네. 새겨 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